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꾼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 40줄에 들어가는데 타고난 천성이 모질지 못하고 무른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는데 대부분 정에 약해서 제 손으로 무덤을 파는 일들이 대다수였죠. 솔직히 그 순간에는 힘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많이 했는데 워낙에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던 성격이라 그런 건지 나중엔 그런 경험들이 뿌듯함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 남들 눈에는 착한 호구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그런 제 성격에 맞춰 선택한 직업도 사회복지사였는데요. 거기서 남편을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하다 마음이 통하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일을 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아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상형이 착한 여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내가 착한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도 뭐 제가 좋다고 저한테 잘해주니 저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다 보니 저도 그 사람을 이성으로 좋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또 있었는데 그건 바로 천사표 시어머니를 뵙고 난 후였어요. 외모도 인자하시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모두 배려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특히 당신 남편인 시아버님에겐 극진하기가 누구 따라올 사람이 없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나깨나 시아버님 걱정밖에는 없으셨는데 그래서인지 당신이 아파 병원에 있을 때도 늘 시아버님이 식사를 못 하셨을까, 다른 불편한 것들이 있을까 그 걱정뿐이었어요. 그래서 외출이 가능할 때는 이때다 하시며 장을 봐서 시아버님 드실 만한 반찬을 가득해 놓고 오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솔직히 굳이 저래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실까 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뭔지 이해가 갔어요. 또한 늘 남만 챙기던 저에겐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신 분이 시어머니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참 좋아하고 많이 따랐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저런 분이 키운 남편이라면 좋은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는 내내 남편에게 딱히 실망하거나 서운했던 적도 없었는데요. 아마도 그건 시어머니가 늘상 저희 남편한테 하셨던 잔소리 덕분이었어요. 너는 항상 네 처한테 잘해야 한다. 너 하나 믿고 시집와서 저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니? 그러니까 너는 늘 고맙다고 하고 늘 수고한다고 말해줘. 엄마는 살면서 네 아버지한테 그런 말 못 들은 게 내내 서운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게 뭐 어렵다니? 너는 네 아버지처럼 그러지 말고 네 처한테 늘 표현하고 살아. 이건 엄마 부탁이야. 이렇듯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며느리인 제가 서운한 게 쌓이고 힘들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 우려하시며 이런 식의 말씀을 남편한테 자주 하셨는데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횟수가 적지 않다 보니 저도 종종 엿듣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 성격을 많이 닮아서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남편과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요. 부부가 사이가 좋으니 아이도 셋이나 낳게 되었죠. 딸, 아들, 딸 이렇게 복작복작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아버지셨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어머니지만 이건 시어머니 잘못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극진하게 모신 탓에 길이 아주 잘못 드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괜찮았지만 아프신 이후에는 문제들이 왕왕 터지기 시작했는데 시아버님은 당신 아내가 폐암에 걸려 병원에 있을 때도 철없이 당신 걱정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장 아내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거 가지고 징징거리셨던 거죠. 아니,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야? 내 밥은? 내 빨래는? 아유, 그럼 어떡해요. 병원에서 수술 안 받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나라고 뭐 마음이 편해서 입원하나? 밥이랑 반찬이랑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고 가끔은 밖에서 사 드세요. 빨래야 내가 퇴원하고 할 테니까 세탁실 바구니에 넣어 놓고요. 아니 언제 올 줄 알고 빨래를 모아 놓으라고 해. 그럼 어째요? 당신이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외우던가요. 이 사람이 정말? 그건 당신 일이잖아. 진짜 너무하네요. 내가 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요? 아픈 사람 걱정은 한 번도 안 해주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요? 그럼 빨래는 세탁소나 빨래방에 가져다 줘요. 왜 화를 내? 그러게 누가 아프라고 했나? 자기 몸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지. 왜 자기가 아픈 걸 가지고 나한테까지 피해를 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희 시아버님은 이기적인 데다 인정머리도 없으셨는데 그러면서 맨날 뭐가 그렇게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시는지 가부장적인 아버지상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그런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그런 시아버지와 성격이 똑 닮은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은 그런 아버지랑 살기 싫다며 진작에 집을 나갔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산다는 건 아니고 시집가면 남의 식구 되는 딸년을 뭐하러 대학 공부시키냐고 하도 반대를 하셔서 형님이 그 길로 집을 나가서 당신이 돈을 벌어 대학에 가고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아예 영주권을 따고 호주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덕분에 자기 집엔 한 번을 오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늘 걱정하고 그리워하셨더랬죠. 저한테도 형님 얘기를 엄청 하셨거든요. 대신 형님도 자기 엄마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종종 했는데 제가 형님에게 연락해 화상통화를 하실 수 있게 해드린 후로 거리는 있지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때문에 시어머님이 저에게 참 고마워하셨는데 똑소리 나는 형님을 보며 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같은 여자지만 정말 멋있더라고요. 다만 시집갈 생각이 없다고 해서 시아버님은 또 그게 못마땅스러웠지만 당신 집에서 밥을 축내고 있는 것도 아니니 딱 거기까지였어요. 물론 해외 나가서 돈을 벌면 여기보다는 많이 벌 텐데 그럼 부모한테도 좀 보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가 누구 덕에 세상 빛을 봤는데 내 딸이지만 진짜 정한가? 이런 식으로 가끔은 깜짝 놀라는 말을 하시곤 했는데 그러면 그 착한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낳아주기만 했지 딸이라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잖아요. 지 혼자 커서 먼 나라까지 가서 사는데 당신은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나는 수연이 생각만 하면 미안하기만 해요. 내가 엄마인데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고. 나 참 됐어. 지발로 나간 년 뭘 품어줘. 나는 그래도 내 집에서 먹고 입고 자고 한 세월이 있는데 그게 지 혼자 잘난 줄 알고 사는 게 괘씸하다 이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그 똑똑한 머리도 내 핏줄이 그런 거잖아. 당신도 참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걔가 당신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미안은 무슨. 됐어.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나는 진작부터 딸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는 내 집에서 금지야. 그렇게 형님의 이야기는 시아버님 앞에서 금지가 되었는데요. 저랑 시어머니는 종종 형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언젠가는 꼭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형님이 계신 호주로 놀러가자 약속을 했었더랬죠. 그리고 얄궂게도 제가 올해는 시어머니랑 호주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그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너무 늦게 병원에 간 탓에 호주는커녕 살 수 있는 날도 너무 적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라 하셨는데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었죠. 시댁은 부산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지금까지도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꽤 먼 거리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워낙에 좋아해 못해도 한 달에 2번은 부산을 가곤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 희망인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을 내려갔는데 시어머님도 뵙고 시아버님 드실 반찬도 해서 냉장고에 넣어드리느라 참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도 그 점을 가장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했는데 정작 고마워해야 할 시아버님은 묵묵부답이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만든 반찬은 당신 입에 안 맞는다며 저를 구박하기도 하셨는데 시아버님은 시아버님대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살이 쪽 빠지셨어요. 그러면서 애처럼 병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한테 자기 힘들다고 빨리 집에 오라고 조르기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인천과 부산을 오가게 되었던 거죠.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게 꼬박 2년 3개월을 투병하셨는데 결국엔 시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고 그때는 마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듯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던 형님이 엄마 가는 마지막 길은 배웅하러 왔다시며 장례식장을 오셨어요. 그리고는 상주인 남편 옆에서 힘들어하는 저 대신 굳은 일을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하셨는데 나중엔 제가 다 민망하고 죄송했죠. 저는 며느리고 형님이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올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지. 그동안 딸도 없는데 올케 혼자 우리 엄마 병간호하고 구제불능 영감 할아버지 케어하느라 고생했지?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석현이 쟤보다 올케한테 미안하고 늘 고마웠어. 이번에도 엄마 때문에도 온 건 맞지만 올케 보려고 왔지. 근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는 더 딸이었네. 올케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 옆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며 마지막엔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내내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형님이라 저도 남편도 그때는 덩달아 또 울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계속 그런 형님을 보며 독한 년, 나쁜 년,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년 하며 악담을 하셨는데 그래서 발인 전날엔 조용한 빈소에서 시아버님과 형님이 목소리까지 높이며 싸우기도 하셨어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와? 너는 이미 우리 부부한테 없는 자식이야. 아빠한테 그렇지. 나는 엄마랑 계속 연락하면서 잘 지냈어요. 이번에도 내가 뭐 아빠 때문에 온 줄 알아요? 그래. 네가 뭐 언제 나를 챙기기나 했냐? 그래. 네 엄마 이제 죽고 없으니까 너랑 나랑도 볼 일 없지. 잘 아시네.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고 며느리 괴롭히지 말아요.
세상에 엄마 같은 여자가 어딨어? 아빠는 엄마 아니었으면 이혼당해도 몇 번을 당했을 거야. 뭐야? 내가 어디가 어때서? 말은 바로 해야지. 가난한 집 여자가 나 정도 남자를 만났으면 두고두고 감사한 일이야. 네 엄마도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산 거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은 아빠고요. 여기 문상 오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정말?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딸년이라고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왜 이제 와서 자식 노릇하는 건데? 저 때는 시아버님도 그렇고 형님까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가서 말리라고 제가 퇴근했고 다행히 시아버님이 알아서 먼저 자리를 피하시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는데 뭐 시아버님 당신도 당신 수족과도 같았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죠. 그러니 계속 그런 마음을 곧이곧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삐딱하게 만만한 자식과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저한테도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내 손님들한테 인사하러 돌아다니지 않냐고 싫은 소리를 3일 내내 하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형님은 벌써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떠나셨고 시아버님은 이젠 정말 혼자다 싶으셨는지 저희 부부에게 넌지시 합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합가요? 아버지, 그럼 하시는 일은 어쩌시려고요? 은퇴까지 뭐 얼마나 남았다고. 나는 미련 없다. 이참에 여기 다 정리하고 니들이랑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안 되는 거냐? 안 된다기보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는 몰라도 시아버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 선뜻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시아버님이랑 한 집에서 살면 저도 저지만 다 큰딸이 너무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저기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어떠세요? 여기 정리하는 것도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뭘 해? 그럼 나더러 혼자서 밥해 먹고 청소하고 살라는 거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나는 전기밥솥에 밥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럼 매 끼니를 몸에도 안 좋은 식당밥을 먹으리? 일단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불편함 없으시도록 해볼게요. 그래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게 이러시면 우리도 우리지만 애들도 불편하죠. 은우도 지금 한참 예민한데. 기집애가 예민하기까지 하면 어떡해? 그리고 뭐 하랩이랑 살면 병균이라도 없는다니? 듣자 하니까 기분 나쁘게 하네 이것들이.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조심해야 하니까요. 애들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또 아버님은 조용히 사시다가 저희 집 오면 부산스럽고 시끄러워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불편은 네가 불편한 거겠지. 아무튼 네 마음 잘 알았다.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나도 뭐 어쩔 수가 없지. 대신 네가 말한 대로 내 집에 네가 자주 와서 먹을 거랑 청소랑 해줘야 하고 가능한 내년에는 합치자꾸나. 민기적거리는 거 내가 딱 싫어하는 거 알지? 네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며느리잖아. 시아버님 말씀은 뭐 저희한테 의중을 물어보시는 것처럼 하셨지만 이미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저희도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정에 약해 손해보기를 자처하는 저라도 시아버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요. 남편한테도 그 점에 있어서는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나는 자기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모실 자신이 없어. 성격도 너무 불같으시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머님처럼 아버님 수발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을 해. 엄마랑 둘이 지내시다가 혼자 계시니 말은 못하셔도 지금 엄청 힘드실 거야. 지금 가장 힘들고 외로운 사람은 우리보다 아버지잖아. 그야 그렇지만 나도 뭐 자기한테 미안해서 지금 당장 우리 아버지를 모셔오자고는 못하는데 자기가 사정 좀 봐줘. 우리 엄마 유일한 유언도 그거였잖아. 눈 감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걱정을 하셨는데 부산에 혼자 저렇게 사시게 두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남편의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유언을 하신 건 맞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에게 미안하다. 근데 네 시아버지 좀 부탁해. 그 양반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마지막까지 이런 부담을 주고 간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어.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로는 제가 며느리고 또 그토록 좋아하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니 시아버님을 흔쾌히 모시는 게 맞는 건데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좀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위생 문제가 있어서 예민한 편인데 시아버님은 위생 개념이 없으셨거든요. 걸핏하면 당신 발에 각질을 뜯고 치우지도 않으시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고 심지어 음식도 드신다는 거였어요. 손 씻는 문제도 더러운 무언가가 묻어있지 않으면 잘 씻지도 않으셨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일 때 식구들 중에 가장 빨리 코로나에 걸리신 사람도 시아버님이셨죠. 그리고 옛날 분들은 대다수 그렇다고 하긴 하던데 저희 시아버님은 심각한 애연가세요. 말이 순화해서 애연가지 그냥 굴초신데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태운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시거든요. 그 점이 제가 결혼하고 가장 괴로운 일이었는데 아무리 돌려서 부탁을 드려도 시아버님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며 제가 유난이라고 하셨어요. 이렇듯 같이 살려면 제가 각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쉽사리 결정을 못 내렸는데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시아버님은 더럽고 치사하다고 저희 집에 오지 않겠다고 술 드시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시고 그냥 부산에서 혼자 살기로 하셨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동네의 아파트 월세를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이사를 오시겠다고 통보하셨고 그 월세는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럴 거면 저희 부부랑 상의를 하셔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전세를 얻으시던 월세 부담이 적은 원룸을 알아보거나 해야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일은 혼자 다 벌려놓고 수습은 저희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네가 여기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월세는 니들이 내라. 니들이 꾸물쩡거리면서 나랑 살기 싫다고 하니 이 방법밖에는 없잖아. 나 벌써 10kg 넘게 빠졌다. 이 나이에 이렇게 빠지면 건강에도 안 좋아. 뭐 나까지 네 시어머니처럼 골로 보내고 싶은 거 아니면 이제부터 잘해라. 시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산에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인천으로 올라오셨어요. 전에는 부산 집을 정리해서 오신다고 하더니 막상 8년이 미련이 남으셨나 보더라고요. 말씀으로는 부동산에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해서 안 팔기로 했다는데 제가 거기까진 알아보지 않았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 정보였어요. 그냥 제 추측에 당신 자산이니
그 집을 팔기 싫었고 퇴직금이랑 이것저것 더하면 아파트 월세 보증금 정도는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그 부산 집 관리도 저더러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뭐 제 일만 늘어난 거죠. 집에 사람이 안 살면 그때부터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네 시어머니 살던 집인데 관리 소홀로 곰팡이 생기고 거미줄 쳐지는 꼴 보고 싶은 거 아니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가서 대청소도 좀 하고 그래. 그리고 명절에는 그 집 가서 지내고 오자. 이렇게 전부 다 통보식으로 전달을 하시니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일은 벌어졌고 어찌되었든 한 집에 사는 건 아니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는데 매달 나가는 12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해서 저희가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전세로 바꿨는데 돈 잃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우울하고 허탈하더라고요. 저희도 열심히 모아서 더 좋은 집에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그 꿈이 시아버님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져서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됐으니 어쩔 수 없었다 하며 잊고 살려고 했는데 시아버님이 근처에 이사 온 이후부터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실 이건 제가 이미 예상한 일들이었는데 직장도 없으신 시아버님이 갑자기 인천에 오셨으니 얼마나 무료하고 심심하겠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저희 집에 죽치고 계시는 시간이 많으셨고 저는 또 일을 나가야 하니 저희 집에서 애들만 괴롭히셨는데 애들도 학원 다니고 자기들 생활이 있으니 시아버님은 TV를 끼고 사셨어요. 그렇다고 시아버님 집에 TV가 없던 것도 아닌데 저희 집 TV가 크니 보기가 편하다고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 퇴근하냐, 오늘 저녁은 뭐냐며 계속 귀찮게 하셨는데 누가 보면 남편인 줄 알겠는 거 있죠. 그리고 점점 당신은 혼자 있는 게 싫다며 저희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 유일한 낙이 저녁에 드라마 보는 건데 그마저도 저는 못하게 되었어요. 아주 TV 리모컨을 당신 것 마냥 쥐고 놓지 않으시는데 급기야는 자기는 괜찮다며 거실에 이불을 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딸들도 할아버지가 거실에 있으니 옷 입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가는 문제까지 불편하기가 여간 심한 게 아니었는데요. 정작 남편은 전혀 저희의 고충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된 거 그냥 합치는 게 낫지 않냐며 애들 방 하나를 비우자고 헛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정색하며 싫다고 했죠. 저희 아파트가 평범한 구조로 방 3개에 화장실 2개였는데 딸들 방, 아들 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생활을 하자는 거냐? 왜 화장실 편하게 쓰시게 안방을 내어드리지 그러냐? 저도 참다 터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까지 싫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사람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게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잘못 기들여져서 식사를 하시면 꼭 과일이나 차를 마셔야 하는데 입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어제 먹은 과일이나 차는 대놓고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면 장을 볼 때 시아버님 드실 주전부리와 과일이나 차와 주스 같은 걸 여러 종류 사야 하는데 그 덕에 생활비도 훌쩍 올라갔죠. 그렇다고 시아버님이 저한테 생활비를 따라주시는 것도 아니셨는데 저희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시아버님의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건 시아버님의 더러운 습관이었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발 만지시고 손 안 씻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을 쓰고 나오면
변기며 바닥에 노랗게 흔적을 남기시는데, 이게 낮에 그런 흔적을 남기시면 저녁 때는 그 냄새가 정말 싫었죠. 가정집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오죽하면 딸들은 거실 화장실이 더럽다며 안방 화장실만 썼는데, 시아버님이 그럴 때마다 딸들에게 지 엄마 닮아서 유난을 떤다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아무래도 옛날 분이셔서 딸들보다는 아들아이를 예뻐하셨는데, 다행히 저희 아들이 순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옆에 오라고 하면 싫어도 가서 대화 상태도 되어드리고 심부름도 잘 하는데, 문제는 당신 발을 만지고 그 손으로 저희의 얼굴을 만지고 급기야 주전부리도 그 손으로 먹이려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저희 애들이 저 때문에 그런지 위생육관에서는 정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애가 순간적으로 할아버지 더러워요 라고 그 손을 밀쳤던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할아버지한테 더럽다고 하냐고 날 잡은 김에 딸들도 전부 불러다 혼을 냈다고 했는데, 큰애 말로는 한 3시간 넘게 훈육 같은 걸 받았다고 하는 거 있죠. 제가 퇴근하고 오니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시아버님은 당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며 거실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셨는데, 제가 얼른 가서 담배를 뺏었죠. 그러자 시아버님은 정말 저를 무섭게 쳐다보셨는데, 속으로는 좀 겁이 나긴 했지만 저도 물러서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급기야 큰애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며 자기를 외갓집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 큰애가 외갓집 식구들이랑 사이가 많이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오죽하면 저런 말까지 할까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저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말이 5개월이지 주말 평일도 없이 반합가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에겐 5개월이 아닌 5년, 아니 50년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불평을 더 해보자면, 퇴근 후 남편과의 시간은 당연히 사라진 지 오래고, 주말도 시아버님 때문에 개인적인 외출도 하지 못했는데, 아주 저를 당신의 수족 같던 아내의 후임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 저도 시아버님에게 계속 이렇게는 지낼 수 없으니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저희 집의 규칙대로 개인 위생 신경 써주시고 음식이나 이런저런 불편 갖지 마시라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도 요구를 하는 걸 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아주 뒤로 넘어갈 듯 기함을 치셨죠. 어디 며느리가 하늘 같은 시아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을 하냐며 저더러 정신이 나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정신 상태를 고쳐주겠다고 2팔을 걷어 올리시는데, 그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뭐 때리겠다는 건지 그 제스처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뒤늦게 퇴근해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된 남편이 저더러 자기 아버지한테 무슨 짓이냐며 사과하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사과를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버님이시지. 그리고 사과를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애들이고, 애들이 저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어쩌면 아빠라는 사람이 그걸 모른 척을 해? 나도 할 만큼 했어. 어머님이 남기신 말씀도 있고 해서 꾸역꾸역 참고 저축할 돈도 없이 쓰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더는 못하겠다. 아이고, 아주 집구석이 잘 돌아간다. 아녀자가 하늘 같은 서방한테 못 살겠다고 먼저 얘기를 한다고? 뭐, 지발로 나가겠다는 건가?
이래서 여자들이 많이 배우고 직장을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받고 굽실거리면서 살아야 집안이 평화로운데 말세라니까. 아버지가 계속 이러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이라도 좀 가려서 하세요. 뭐야? 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저러니 애들이랑 네 처가 어느 안전이라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설치는 거야. 자고로 가장은 나처럼 권위가 있어야지. 들었지? 나는 도저히 저 권위적인 당신 아버지랑은 더는 못 살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게 합가고 시집살이지 뭐야.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들다고 몇 번을 말해. 나는 더는 못하니까 당신이 당신 아버지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다시 아버님 부산집에 모셔. 말하는 싸가지 하고 어디서 어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너는 네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던? 아버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어따 대고 막말이세요. 저는 아버님 말에 순종하는 어머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은 아버님이시라고요. 저한테 정말 왜 그러세요? 부산집은 팔지도 않고 저더러 관리하라고 하시고 그 비싼 월세 저희더러 감당하라고 해서 저희 지금 마이너스 되게 생겼어요. 아버님,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신 거죠? 그럼 생활비를 주시던가요. 뭐야?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한계라서 그래요. 저도 애들도 아버님이랑 더는 못 사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수발은 아들한테 들라고 하시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정말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기만 해요. 그런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길로 바로 짐을 싸고 애들한테도 외갓집 가게 짐 싸서 나오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도 시아버님도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나갈 거면 혼자 가라고 했고, 애들이 먼저 제가 정말 혼자 나갈까봐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하고 헐레벌떡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했는데 애들도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빠져나와 무작정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은 경기도 평택이었는데 시간이 싸우다 보니 오밤중이었고 친정 부모님이 화들짝 놀라셨죠. 그래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의 일을 설명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약속이나 한 듯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남편이 친정에 왔는데 그땐 저희 부모님이 순아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며 니네 아버지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방에 있던 저를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 길로 돌아간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구구절절한 사과를 받아도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제 결혼 생활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답장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기를 꼬박 일주일이 지나자 호주에 계시는 형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올케, 나야. 나 한국 들어왔다? 네? 한국에 들어왔다니 아주 오신 거예요? 아니, 아주 오는 건 싫고 2년 정도 쉬기로 했어. 솔직히 지금도 별로 내키진 않는데 그래도 어떡해. 옳기 힘들어서 이혼하겠다고 한다는데 내가 나서야지. 형님, 얘기 들으셨어요? 저희 그이가 연락했나 봐요. 아니, 아빠한테 연락받았는데? 뭐 며느리가 자기를 구박해서 서럽다나? 석현이도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아빠한테 부산 내려가라고 했대. 노인네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한테 연락을 다 하더라고? 내 연락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진짜 놀랐다. 정말요? 아니 근데 2년씩이나 어떻게 계시려고. 내 말이. 그래도 뭐 어떡해.
급한 불부터 꺼야지. 내가 호주에서 못 오겠다고 버티면 옳게만 힘들어지잖아. 사실 우리 엄마 병간호도 그렇고 옳게만 고생했는데 이번엔 내 차례 같더라고. 그래도 형님 성격에 아버님이랑 어떻게 지내시게요? 별 걱정을 다 해. 내가 미쳤어? 아빠랑 같이 살게. 같이는 안 살고 근처 오피스텔 얻어서 살 거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실도 있다고 하더라고. 풀옵션이라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간단한 집만 싸서 방금 한국 들어왔어. 그동안 우리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얘기 들었어. 그래서 내가 왔다니까. 석현이 그게 엄마 닮아서 좀 물러터져. 좋게 말하면 착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해서 옆 사람 속 터지게 하지. 그러니 가운데서 옳게만 힘들었을 텐데 모른 척해서 미안. 나는 옳게는 나랑 다르니까 또 괜찮을 줄 알았어. 내가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옳게 위해서 내 할 도리는 할 테니까 나만 믿어. 우리 아빠는 내가 오늘 중으로 모시고 부산 내려갈 거니까 옳게는 애들 데리고 집에 들어가고. 애들 학교도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석현이한테도 내가 죽고 싶지 않으면 옳게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엎어져서 빌라고 했으니까 옳게 마음 풀릴 때까지 바가지 긁어. 아니면 뒤통수라도 3개 갈겨버리든가.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형님도 참.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형님 아니면 이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나도 그게 무서워서 온 거야.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 오래 간직하고. 그나저나 나 이번에 옳게 다시 봤잖아. 솔직히 나는 옳게 보면서 고맙기는 했지만 좀 숨막혔거든.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사나 했는데 아주 훌륭해. 앞으로는 참지 말고 그렇게 내지르면서 살아. 그래야 옳게는 우리 엄마랑 다르게 오래 살지. 나는 우리 엄마가 하도 참고 살아서 그렇게 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옳게 우리는 오래 보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형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버님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몰라. 근데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쌓인 게 많거든. 이참에 제대로 복수하고 속 시원하게 호주 가야지. 우리 엄마가 잘못 길들인 거 이번에 싹 다 고쳐놓을 거니까 나만 믿어. 100세 시대에 노인네가 혼자 살 줄 알아야지.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가르칠 거니까 염려 말고. 형님은 그렇게 다크호스, 아니 제 구세주처럼 짜잔 하고 등장하셨어요. 말이 쉽지 저게 결심한다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보니 형님 성격은 영락없이 시아버님 성격인 것 같았는데 그날 이후 건너 들었지만 부녀의 혹독한 시간의 연속인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시아버님에게 살림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며 싫다는 시아버님에게 그러면 혼자 굶어 죽던 어디 시설 같은 데 가서 짬밥을 먹던 하라고 협박을 했다는데 아쉬운 건 시아버님 쪽이니 결국엔 시아버님이 하나하나 집안일 하는 방법을 배우신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배우면 웬만한 종갓집 며느리보다 더 잘한다고 또 그렇게 잘난 척을 하셨다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지 전기밥솥에 밥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도 잘 못하는 냄비밥까지 하실 수 있게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세탁기 돌리는 방법과 빨래 개는 방법도 배우셨는데 사실 군대 시절엔 손빨래도 하셨어서 사실은 다 하실 줄 아는 거였다고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형님이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를 사서 청소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돌리라고 했더니 시아버님이
로봇 청소기를 그렇게 애정하실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군소리도 하지 않고 알아서 청소해주는 기특한 놈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주셨다는데 뭐더라? 청순이라고 했던가 청숙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저희 시아버님 좀 귀엽지 않나요? 거기에 제가 제일 극혐했던 위생 개념도 형님이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셨는데 사실 이건 저 때문에 더 빡세게 가르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사과를 받고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화해를 한 뒤 시아버님이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그해 명절을 며칠 앞두고 부산집에 내려갔는데요. 집이 아주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일단 불필요한 살림살이를 형님이 전부 버렸다고 했는데 집이 한층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밥이랑 찌개 몇 가지, 거기에 밑반찬도 손수 만드실 수 있게 되었다는 아버님은 근황에 제가 입이 떡 벌어졌는데 그때였어요. 형님이 눈치를 주니 시아버님이 저에게 차마 당신 입으로는 못하겠다며 편지를 주셨는데 거기엔 구구절절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며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셨는데 글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지금까지도 그게 편지 때문인지 돈 봉투 때문이었는지 저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던 시아버님이 완전 새 사람이 되니 마음 한켠에 자리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집을 나오고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저는 차마 시어머니처럼 시아버님의 수발을 들 수 없다며 아무리 부탁을 하셨어도 무리라고 몇 번이고 속으로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걸 형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나중에 형님에게 들으니 자기가 더럽고 치사해서 보란듯이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했는데 그 오기가 사람을 변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사과는 하셨지만 서운한 마음은 여전하신데요. 그 부분은 차차 저도 해결해 나가려고요. 서로 맞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인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야 시아버님이 조금씩 배우고 계신 건데 아마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저랑 시아버님 사이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형님이 이야기한 2년이 모두 끝나거든요. 그리고 형님은 호주로 돌아가실 텐데 저는 벌써부터 형님이 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이니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긴 하겠지만 저를 벼랑 끝에서 구해준 형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애들 다 키우면 호주로 1달 살기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원래는 시어머니랑 떠나고 싶었던 곳이지만 저라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 사진도 챙겨서 혼자지만 함께 온 듯 그렇게 늦게라도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인데 하늘에 계신 저희 시어머니도 그때는 저랑 함께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너무 늦게 홀로 서기를 배우고 있는 시아버님에게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쭉 그렇게 화이팅 하시라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떨어져 지내니 저도 전화라도 한 통 더 드리고 택배라도 하나 더 보내드리고 싶어지는데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뵙고 왔을 때 보니 이젠 친구분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등산도 다니신다고 하던데 역시 나이 먹을수록 친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랑 계셨을 때는 친구라고는 TV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형님의 노고가 대단했을 텐데 이 은혜는 저도 두고두고 갚을 생각입니다. 원래 신우랑 올케 사이가 좋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남편보다도 형님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시원시원한
형님의 성격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딸이 있는 엄마이다 보니 저희 딸이 저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고모를 닮아 똑소리 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려면 저부터 변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은 말도 참지 않고 하는 습관을 들이며 남편한테도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이제사 균형 있는 부부의 생활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과 다르게 잘 따라와줘서 한결 수월해서 다행이에요. 뭐 자기도 자기 아버지 보고 배운 게 있겠죠. 그리고 믿었던 저도 수틀리면 이혼하자고 할 수 있다는 것에 정신을 번쩍 차린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때의 그 사건이 큰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해서 더 나은 결혼 생활과 부부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부디 이런 제 바람이 몇 년 뒤에는 이루어져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직 제가 형님의 성격을 닮으려면 멀었겠지만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만족해요. 무엇보다 딸들이 이런 저를 좋게 봐주는데 아들도 미리부터 정신교육 잘 시켜서 미래의 며느리 속 뒤집어 놓는 일은 못하게 하려고요. 제가 겪어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 미래의 며느리는 그러지 않게 제가 지켜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아버님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힘들긴 했어도 다시 각자의 위치에서 화목해진 저희 가족인데요. 아마 지금쯤은 시어머니도 마음 놓고 편히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아생전에는 늘 고단하셨던 저희 시어머니가 하늘에서는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버님도 지금처럼 멋진 홀로서기 계속 화이팅이고요. 이상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앞으로 제 인생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겐 이왕이면 좋은 일만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